자, 오늘의 숙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는 달러, 또 금의 방향성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금의 하락은 지속될 것인가? 또는 달러의 하락은 금의 상승은 지속될 것인가? 달러의 하락은 또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가 마지막 구간일까?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금의 고점은 주식의 바닥을 이야기하는가? 그 가능성이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의 계속되는 변동,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며, 자, 이에 따라서 관세의 자유로운 그런 자산군은 무엇이 있을지, 이 숙제를 오늘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요. 이 숙제를 풀어주실 저희 IS 투자 자문의 이지한 대표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숙제가 상당히 많은데 바로 들어가시죠. 네. 예, 달러, 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마 이제 대부분 관심이 진짜 많으실 예.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급락하는 것도 처음 보실 거고, 예. 금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도,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금리의 사이클과 맞춰봤을 때도 금이 이 금리나 초기에 이렇게 급등한 적은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 같고, 이전에도 없는 과거에 없는 사례인데,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을 두고 이제 금에 대한 고점, 증시에 대한 바닥, 그리고 달러에 대한 하락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예. 사실 이제 좀 전에 저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인상적인 게 그 순간에 진짜 중요한 거를 우리가 이제 보지 못한 착시 현상. 그러니까 그게 여전히 지금도 저도 굉장히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게 충분히 공감하는데 사실 예. 달러도 이번에 나왔던 변동성이 그렇게 작은 변동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선 이후에 103 정도에서 110까지 육박했다가 다시 이제 100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 그래프 하나 잠깐만 보시면 네. 저기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연초부터 4월 16일까지 해서 역대 이제 달러의 변동성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025년 1월부터 4월 16일까지 달러가 이 기간 동안 8.4% 하락했거든요. 제일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게 8.4% 하락을 했는데 이게 최근에 한 50년 가까이 정도에서는 가장 많이 하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락폭이 컸다라고 보여지고 예. 중간에 보시면 95년 이때 마이너스 7.9%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과 비교하면은 지금은 사실 달러가 저 정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시기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달러에 대한 신뢰감이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제 역대급으로 한번 신뢰감에 대한 도전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여기에는 물론 이제 이런 펀더멘탈적인 배경도 물론 있지만 투기적 거래도 이제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트레이딩 관점으로요. 그렇죠. 예.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가 작년 8월달에 그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이 크게 불거졌을 때 샤메 법칙 막 유행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한번 당했던 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풋옵션. 그러니까 파생상품 거래가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몰려서 순간적인 충격이 굉장히 컸다. 그때는 예. 코스피가 장중 10% 넘게 하락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파생상품에 대한 비율을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달러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상당히 부합하는 장면이 좀 있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요거는 달러와 엔, 달러와 유로화의 투기적 풋콜 레이티오 비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 가장 왼쪽에 위쪽에 보시면 달러와 엔화의 투기적 거래와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엔화 기준으로 보면 엔화를 순매수하는 기조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엔화를 상방 배팅하고 달러를 그러니까 매도 배팅하는. 저기 지금 파란색인가요? 녹색으로 네. 되어 있는 게 이제 엔화의 예. 상승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예. 예. 매수 매도 비중 대비 매수 비중이기 때문에 이게 기준선 0선을 넘어가게 되면 엔화에 대한 배팅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이제 확연하게 엔화에 대한 배팅이 많고 달러에 대한 대비해서 엔화에 대한 배팅이 상당히 많다라는 게 보여지죠. 예. 그 옆에 이제 그래프도 보시면은 유로화와 달러의 이제 비중인데 이렇게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영선 기준으로 보면 유로화에 대한 배팅이 영선 위로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엔화는 이제 금리 인상 부분까지 감안되기 때문에 배팅 강도가 훨씬 더 세고 유로화도 달러 대비로 보면 배팅 강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달러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의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이번 급락에는 이런 파생 상품 쪽에서 배팅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문제는 이 달러에 대한 하방 배팅, 엔화나 유로화에 대한 상방 배팅이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팅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서거나 정상화되는 그 자리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 부분이 좀. 그러면 달러가 일부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 배경이 좀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중에 엔화와 유로화가 다시 어느 정도 투기적 거래가 좀 잦아들어야
약간의 그 변동성이 좀 줄어들어야 이제 달러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 그렇죠. 사실 예. 이제 그걸 우리가 작년 8월달에 그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서 크게 경험을 했었거든요. 아. 그때도 이제 엔비디아가 큰 충격을 한번 받았을 때 빅테크 기업들이 잘 나가다가 한번 경기 관련된 부분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예. 결국은 그때 이제 나왔던 부분을 우리가 잘 알면 드럽게 밀려나 이쪽에서 파생 상품 쪽에서 풋옵션이 청산되어야지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었거든요. 아. 그래서 풋옵션 청산 과정을 좀 봐야 되는데 예. 지금은 일단 아직까지는 달러에 대한 풋옵션 청산 과정이 아직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 흐름은 단기적으로도 조금 더 바로 바닥을 잡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기축통화 패권에 대한 뭐 위협을 받고 있다. 아니면 과거의 어떤 달러의 어떤 10년, 15년의 어떤 추이를 봤을 때는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달러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그 이 트럼프 대통령 정책의 불확실성은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관세로 대변되는 그 부분 피터 나바로의 입안에 의해서 나왔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네.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공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중심에는 바로 달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미국이 무역 적자 기조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달러가 바깥으로 무역 적자 기조에서 돌아야 되거든요. 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달러의 가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장 기축통화 역할인데 지금 달러의 무역 적자 규모를 줄이겠다, 흑자로 돌리겠다. 다시 그러면 달러는 유동성을 사실 바깥으로- 끌어오겠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달러가 바깥으로 돌 아, 수가 없거든요. 예. 기축통화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좀 표현은 그렇지만 머리를 좀 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부분을 끌고 나왔던 것 같고, 그러니까 대선 기간 동안 왜 자꾸 코인 얘기를 하는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왜 자꾸 코인 얘기하는가 상당히 의아스러웠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그 코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코인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의미했던 거였고, 예.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시키기 위한 그 담보를 잡을 때 달러나 미국 국채를 잡으라는 거였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을 발생을 시키겠고, 그러면 무역 적자 기조에서 어느 정도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겠다라는 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기축통화에서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성은 결국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어떤 행동적인 보편적 수단으로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예. 더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달러는 신뢰감을 더 크게 잃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좀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금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 좀 고점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금은 예. 잠깐 이제 차트를 한번 아까 봤던 차트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걸 보면 마지막 이제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차트거든요. 예. 근데 요거는 앞에 이제 달러하고는 조금 그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건 잘 보시면 금 같은 경우는 금에 대한 투기적 매도와 매수 비율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잘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꺾여 내려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특히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이중 고점의 형태로 꺾여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2025년 1월 초반부를 거치면서 투기적 거래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아마 이제 금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 비롯한 투기적 거래 요소는 감소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국채나 미국 국채나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일반 대중이나 일반 기본적인 금융권의 쏠림 형상. 그러니까 이게 헤지펀드하고는 좀 다른 그러니까 파생적인 어떤 선도 세력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게 본다면 금 가격은 조만간에 고점을 형성할 수도 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차트가 이제 뭐 지금 고점을 두 번 찍고 내려오는 그 상황 자체가 이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부 트레이딩의 어떤 뭐 투기 세력, 아니 투기 물량 자체가 좀 줄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제 금의 가격은 지금 좀 고점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앞으로도 일부 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그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기에 있었던 금에 있었던 많은 물량이 뭐 주식시장으로 돌아간다든지 또 다른 어떤 자산 시장으로 뭐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보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그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이 너무나 혼돈의 시기고 어떤 신뢰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펀더멘탈이나 혹은 펀더멘탈 기반에서 나오는 모멘텀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바닥을 언제 형성할지에 대한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보면 예. 사실 거꾸로 안전자산의 고점이 언제 형성되는가를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미국 국채나 달러나 금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이미 이제 달러나 뭐 미국 국채는 신뢰도가 떨어졌고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게 금인데 그럼 금에서의 어떤 고점의 형성 과정은 보통 이제 우리가 고점의 형성 과정은 저점도 마찬가지지만 투기적인 거래가 일단 찾아들어야 되고 예. 그럼 일반 대중 거래는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가 예. 일반적인 대중 거래 현상이 손절을 하고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보충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은 금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미 이제 투기적 거래 세력은 좀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일반적인 대중들의 관심과 혹은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도로 일반 대중의 이제 매수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보면 사실 금 가격은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갈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고 예. 그렇게 본다면 이제 증시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조금 이게 하나 희망이 좀 될 수는 있죠. 금 가격이 고점이 나오면 증시의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자산이 일부 좀 하락을 하게 되면 이런 자금이 좀 위험자산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있을 것 결국에 같습니다.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 금 가격이 우리가 정상적인 패턴을 사이클로 본다면 예. 사실 금리 인하가 지금 아직까지 절정 구간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이제 네네. 조금 초기에 시작되는데 그러면 금 가격은 지금 정도가 바닥권에서 약간 꿈틀거릴 시기였고 금리 인하가 이제 아주 크게 절정으로 막 가면 그때 이제 금 가격이 본격적으로 보통은 상승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금리 인상이 동결되는 시기부터 금값이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의 패권, 그러니까 주로 러시아나 중국, 인도 위주로 금에 대한 사재기가 큰 폭으로 늘어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투기적 거래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라고 하면 이 부분이 반드시 위험자산으로 넘어온다고 볼 수 없지만 사실 금은 투기적 거래가 굉장히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 투기적 거래에 들어왔던 자금은 예. 다시 위험자산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네. 그러면 이 금에 몰렸던 일시적인 자금들은 결국은 일정 부분 주식시장으로 저는 흘러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연결해서 바로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뭐 계속되는 변덕이 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오늘 아침에도 뭐 자동차 관세를 뭐 면제하겠다 했다가 또 뭐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금의 고점이다. 이게 결국에는 주식 시장의 바닥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된다면 지금 이 변덕스러운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안전함을 좀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관세와는 조금은 좀 거리가 먼 그러한 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어느 자산을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그 전까지는 금이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금이 그냥 가장 금을 보셨어요?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대안적인 투자로 고려했을 때는 예.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금 가격이 작년 연말부터 파생 상품 쪽에서 투기적 거래가 빠져나가는 게 보이니까 사실 금을 투자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땅하게 어떤 투자처를 찾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최근에 이제 코인과 관련 비트코인과 관련 부분에서는 변동성이 그래도 증시보다는 좀 줄어드는 모습이 아마도 그런 피난처를 찾는 자금 일부가 그쪽으로 이동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암호화폐 시장으로요? 네, 그게 이제 금에서 빠져나온 자금의 일부가 증시로 들어오기 부담스러운 부분은 일부러 코인으로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예측만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경기 방어주 이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예. 많이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경기 방어주라기보다는 관세 방어주라는 말이 좀 더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세 방어주 쪽도 사실은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정권의 이제 그 관세 얘기가 특히 상호 관세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2월 이후에 보면 사실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주목을 좀 많이 받았고 그게 이제 내수주로 분류되는 유통이나 필수 소비재 일부 같은 경우가 사실 주가 흐름이 좀 좋았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월마트나 코카콜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일단 대안 투자는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익률이 아주 뭐 뛰어나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일단 대안적인 투자로 아마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마트는 관세에 너무나도 노출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경기 방어주인데 지금 관세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조금 저희가 투자하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월마트 혹시나 차트가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보시면 재밌을 건데 예. 그러니까 월마트 같은 경우는 저도 이게 왜 상승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예. 뚜렷한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레포트가 어쨌든 주가가 올랐잖아요. 음. 상호관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주가를 그 미국에 관련된 종목을 보신다면 두 가지를 유념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예. 하나는 작년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던 8월달 저점을 이탈했느냐 이탈하지 않느냐. 예. 그게 하나의 큰 판단 기준이 되고 또 하나는 이번에 나왔던 4월 2일 상호관세가 부과된 이후에 거기보다 주가가 만약 위쪽에 있으면 관세 방어 종목이고 4월 2일 주가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어쨌든 관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월마트나 코카콜라가 상호관세 때보다 지금 주가 더 높이 있거든요. 근데 월마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월마트 전체 구성 품목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가 주로 중국이나 멕시코에서 유입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큰 물량이거든요. 그렇죠. 3분의 1이면. 예. 근데 여기에 뭐라고 이제
그 해석이 달려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마트는 중국이나 멕시코에 대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관세가 올라가더라도 그만큼 그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압도적인 지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박살이 날 수 있지만 우리는 가격은 전가할 수 있다. 월마트는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예. 이게 주요지인데 사실 그게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든 레포트들이 그걸 공통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집권 1기 때 관세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예. 가격 관세가 인상된 만큼 가격 인하를 해서 가격 압박을 줘서 결국은 가격을 유지했기 때문에 월마트는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예. 라는 이제 가정하에 아마도 관세 방어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의 어떤 변덕 안에서 우리가 전망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약간은 조금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 결국에는 과거의 어떤 역사를 좀 봤을 때 야, 지금 이거는 정말 저평가됐다. 그러니까 관세든 뭐 과거 코로나든 금융위기든 간에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야, 이 자산구는 정말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미래를 봤을 때는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다. 요거 뭐라고 보십니까? 어떤 부분이 좀 저평가돼 있다고 대표님은 좀 보고 계세요? 저는 결국 AI라고 봅니다. AI다. 네, AI 관련된 종목이고 예. 거기는 뭐 가장 주력으로 볼 수 있는 게 반도체나 전력기기 이런 쪽인데 예. 저는 이제 그쪽이 좀 저평가됐다라고 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가격을 단순하게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 본다면은 지금 10년 내 저점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결국은 같은 맥락인데 예를 들면 그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실적 발표가 실제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지금 이제 주가는 올라가는데 예.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12개월 선행 PER 밴드를 보면 예. 아직도 80배 이상이거든요. 이 정도 떨어졌는데. 근데 예를 든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고점에서 떨어지기 전에 PER 밴드가 30배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지금 정도 떨어졌으면 아마 20대 20배. 초 왔다 갔다 예, 할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 정도로 보면 아직까지 테슬라는 떨어져도 80배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0배거든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ET나 이쪽 보면 아마 20대 이제 중후반으로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면 사실 우리가 이 관세 전쟁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금리 인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의 가장 큰 모멘텀은 실적이거든요. 펀더멘탈.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고 인상되는 과정을 넘어가기 전까지 절정 구간까지는 실적이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데 예. 그럼 실적을 놓고 담보되는 쪽이 어디냐라고 보면 사실 AI와 관련된 쪽만큼 실적이 좋은 쪽을 찾기는 어렵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제가 뭐 엔비디아가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비해서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건 다들 다 동의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의 어떤 트럼프 행정부를 봤을 때 이 반도체에 대한 중국을 압박하는 그 전략은 결국에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 엔비디아에 있어가지고는 저평가된 건 맞지만 이게 과연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서 이게 자유로울 것인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도 너무 크고 이거를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물론 뭐 전망하기가 정말 힘들겠지만 대표님은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예. 이게 미국이 지금 진퇴양난이라 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나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처럼 왜 반도체 관세나 제약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입에 달고 지금 매일 얘기를 하면서 부과를 하지 않느냐. 예. 지난주 월요일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뒤에 상무장관이 나가지고 이걸 다시 한두 달 뒤로 연기를 할 만큼 사정은 복잡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반도체 관세할 때 이게 고율의 관세가 과연 나올 거냐? 아니면 뭐 한국에 부과된 상호 관세 25% 정도 수준 나올 거냐? 아니면 보편적 관세 10% 수준일 거냐?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5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이거는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미국이 스스로 독세를 치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도체는 대체제도 없고 이게 또 중간재이기 때문에 그 부담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고스란히 다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부담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서 스스로의 독세를 채우는 부분, 경쟁이 떨어지는 부분이 문제라고 하면 또 관세를 너무 낮추면 과연 이 관세를 낮춘 상황에서 미국에 누가 공장을 짓겠느냐, 압박할 수단이 있겠느냐라고 보면 이러지도 이제 저러지도 못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 예. 젠슨한 그 엔비디아 그 CEO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가지고 트럼프 정권에 저는 접근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중국과 관련된 H20을 금수 조치를 바로 내리면서 뭔가 틀어졌죠. 그러니까 젠슨한 CEO의 그 이번에 미국에 대한 투자안을 보면 단순하게 엔비디아의 투자안이 아니라 TSMC, 그러니까 좀 더 광범위하게는 하이닉스까지 끌고 미국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제조 기반 시설을 만들고 싶어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젠슨왕 CEO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TSMC나 하이닉스까지 끌고 들어오겠다고 했으면 사실 이것만큼 더 좋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젠슨왕 CEO는 뭔가 딜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예 원천적으로 막혀버리니까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젠슨왕도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거 관세를 어느 정도 매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그래서 저는
반도체를 비관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아,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게 예. 결국은 미국이 반도체는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다.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 질문, 뭐 기업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테슬라 앞서서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많은 빅테크에 대한 관심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좀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싸졌다. 누구나 지금 이 정도 싸지면 우리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뭐 많은 기업들이 있겠습니다만 테슬라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상황.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 어렵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틀간 급등했고 실적 발표했고 예. 그 급등했던 배경에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뭐 저가형 모델이 나온다. 실적이 저 차익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그 EPS 기준으로 보면 뭐 40센트 이상으로 예상했는데 뭐 27센트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근데 지금 원래 이제 차익의 가정은 25센트 이하로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했거든요. 예. 그거보다는 좀 나았다라는 이제 일종의 안도랠리인데 지금 보시는 그 테슬라의 12개월 선행 PR 밴드를 보시면 예. 이번에 급락한 구간을 포함해도 아직도 80배 이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게 과거 뭐 2020년 때부터 봐도 계속 80배 거기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이 거품 논란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네, 끝이 예. 없는. 근데 이제- 이 정도 떨어졌으면 그래도 좀 인간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피해 한 50배 정도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근데 이제 만약에 하는데 2020년 때부터 계속 80배야. 저런 이야기들이요, 사실상. 자율주행 언젠가 올 것이고, 저가형 모델 계속 나올 것이고, 휴머노이드 올 것이고, 뭔가 시장에 어떤 기대감을 불어일으킬 만한 요소들이 계속 연결이 되니까 지금 저 80배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어떤 지금 기대감 불어넣는 그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 이슈는 뭐 믿고 계시는 거죠, 대표님은? 어떻게 저는 보세요? 사실 이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그 이번에 이제 그 실적 발표하면서 뭐 옵티머스 2030년도까지 100만 대 예, 예.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관련해서 2026년도에 테스트 및 양산.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테스트가 올해 안에 끝나고 빠르면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2026년도 양산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예.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2026년도에 테스트 및 양산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가 아직 테스트 및-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도까지 테스트가 진행이 됐을 때 과연 테스트가 끝나고 바로 그의 양산이 될 수 있겠느냐. 아, 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약간 의문이 있고 그래서 예. 이게 대부분 간과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멘트가 나오면 사실 그에 그렇게 실행된 예가 과거에 많지가 않거든요. 야. 그래서 만약에 2025년도에 테스트 완료, 2026년도에 양산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발전적인 부분이 될 수 있었는데 예. 내년도에 테스트와 양산을 동시에 실행한다? 약간 좀 불안한 감은 사실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또 이전 대표님 나중에 또 저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실적 발표가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요. 머크 실적 발표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가이던스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라이센스 계약 관세로 인해서 2억 달러 비용에 따라서 연간 이익 전망을 좀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가이던스의 의약품 관세 같은 경우는 미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머크나 일부 헬스케어 기업들, 특히나 뭐 제약 기업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또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프리마켓 뉴욕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저 내일 이 시간에 7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